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FOMC가 열릴 예정입니다. 양일간 열릴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경계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긴 연휴를 앞둔 만큼 관망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낙폭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수도 빠지고 있는 만큼 하락하는 업종과 또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는 공모주의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일반 청약이 진행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나머지 굵직한 종목들도 일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일정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은 국내 증시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고환율, 고유가, 강달러 현상이 이제 증시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이번 달 평균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73%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는 공매도 비중이 6%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연평균 공매도 비중 4.96%보다 1%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건 주가 하락을 전망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가 커지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에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 월물은 10개월 만에 $90를 돌파했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나날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데요.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 등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로화, 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약 1조 2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도 약 8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거나 거래대금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율은 사실 전 금융권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들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연체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인뱅 3사의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3사 신용대출 연체액을 신용대출 잔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0.3%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지난해부터 점차 올라 올해 6월 말 1%를 넘긴 뒤 8월 말 1.20%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3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약 2배가 넘게 뛴 셈입니다. 중저신용대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들의 연체율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뛴 2.79%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0.8%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오른 수치입니다. 예,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뱅크들 연체율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당분간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뱅은 중저신용대출 공급이라는 인가 취지에 따라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인뱅의 2분기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27.7%, K뱅크 24%, 토스뱅크 38.5%로 3사 모두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하반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들은 충당금을 열심히 쌓고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3사의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3,8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7.6%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부실이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되죠.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경협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경련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변경됐습니다. 55년 만에 전경련이 아닌 한경협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한경협은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승인해 55년 만에 새 이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달 2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정농단 사태 때 탈퇴했던 4대 그룹은 한경협의 회원사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들 그룹은 회비납부 등 본격적인 활동에는 한경협 쇄신 내용을 지켜본 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번에 상근 부회장도 새로 선임하면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경협은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상근 부회장에 선임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1981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몸을 담은 이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비상근직인 태평양 도서국 담당 정부대표를 맡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에 외교 관료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김 부회장은 2021년 현대자동차 자문역을 역임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제 관련 이력은 전무합니다. 한경협은 신임 김 부회장은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며 류진 회장을 도와 한경협이 글로벌 싱크탱크로 환골탈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공매도 비중부터 한국경제인연합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이번 주 FOMC부터 BOJ까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결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파월의 입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IPO 최대어로 손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에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580선도 깨진 257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전기, 전자, 제조업 쪽에서 특히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 강한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3,009억 원, 기관은 31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7거래일째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강하게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3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강한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반도체, 종이 목재 업종에서 강하게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892선에서 시작해 등락을 보이다 현재 다시금 89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1,885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각각 1,115억 원, 546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관련주입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연내 배럴당 $10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 오늘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 오일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사우디 수주 호재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1.5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에너비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흥구석이 오늘 7%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장비 납품을 연기해달라고 공급사들에게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 큰 하방 압력 받아내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틴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두 자릿수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홀딩스 오늘 27,500원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5,9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러셀도 오늘 9%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스마트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6대 선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데요. 3억 달러 무상 지원과 함께 모두 23억 달러 이상이 될 대외 경제 협력 기금 공여 협정을 정식 체결하면서 사업 착수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뉴스가 나와 있는데 오늘 섹터 자체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만 몰렸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현실화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규모가 1,200억 정도에 달하면서 업종별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소식과 함께 현대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종목군들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이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중소형주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오늘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삼부건설을 포함해서 그렇던 종목군들은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좀 더 대형주 쪽 종목군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을 동반해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인프라 관련주와 더불어서 실적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와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또 엮이는 섹터 중에서 지금 전력 설비 섹터에서는 0.85% 정도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의 주가들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재건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수혜를 입게 될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 전 정부도 그렇고 전전 정부도 그렇고 전전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라고 전혀 다를 게 없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거두었다라고 했을 때 특히 MOU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행될 확률이 5%에서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얻어왔다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군들이 좀 더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가 지금 전력 인프라가 워낙 노후된 국가가 많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력 인프라가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중동의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더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것 일단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공사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마진율이 엄청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주가를 견인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관련된 테마로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단기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낫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프라 쪽, 전력 설비라든지 건설기계 쪽은 그런 재료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건 테마로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 만큼 다른 이슈들을 좀 추가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LS 그룹주 내에서 사실 LS 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보합권 전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 LS전선 아시아는 주력 시장 베트남에서 경기 부양책을 또 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LS전선 아시아가 주가 강하게 움직였던 건 베트남 이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LS그룹이 실제로 LNF와 같이 양극재 사업, 전구체 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LS그룹 전반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LS일렉트릭과 LS는 생각보다 이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LS전선 아시아가 뜬금없이 가장 시총이 작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테마지처럼 날뛰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랐던 게 베트남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에 거래대금 몰리고 관심 몰리면서 주가를 띄워놨던 것이니만큼 주가가 제자리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의 실적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난번 올라갔던 주가의 급등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LS와 LX 일렉트릭 두 종목에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LS 전선 아시아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만약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전력 인프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보신다면 더 좋은 선택지인 LS가 있는데 LS 전선 아시아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LS 전선 아시아를 버리고 LS를 더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S 그룹주에 대해서 다른 종목을 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오히려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이 증권가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을 두고요.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장 초반은 조금 그래도 잘 움직였는데 건설기계 섹터는 지금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중에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업종 자체 당초 상승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납을 한 상태인데 그럼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여전히 보유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이 종목들을 언급드린 게 뭐 저도 꽤 오래됐을 거고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해 주신 게 아마 올해 연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는 꽤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또 재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계속 보유가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LS그룹주를 포함해서 이들 종목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전략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연초에 샀을 때보다 지금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목표 수익률이 대거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 종목들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선택이 꽤 많다라는 측면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굳이 하신다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목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먼저 팔 필요는 없다. 좀 더 상승의 끝자락까지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적어도 4분기까지 실적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3분기 말 4분기 초 정도까지는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만약에 이런 양상이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경우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중동 쪽에 추가 수주가 나타날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되 신규 매수는 지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업종 역시도 수주 모멘텀이 기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납품 규모와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만약에 재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숫자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이 어렵지만 지금 확실하게 숫자가 보이는 쪽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동이죠. 미국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낙후된 그런 인프라를 고치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지금 생각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메이크 아메리카를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얼마 전에 또 나왔던 뉴스가 뭡니까? 미국에서 그 역사상 최대의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것도 결국은 누군가 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건 과거처럼 주택 건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선 공장, 인프라, 그다음에 이런 광산 건설과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들의 전반적인 이익은 내년도에도 20-30%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해답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투자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캐터필러가 계속 미국 시장의 불안한 가운데서도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종목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어차피 미국향 수출에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같이 붙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중동 수출도 일정 부분 뭐 사우디 쪽에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탑티어인 그 종목을 보면서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 아마 신고가 내지는 그런 추세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해답지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건설기계 종목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이랑 건설기계 이쪽이 조금 더 우호적인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 제공과 또 네옴시티 호재를 움직였었던 현대 에버다임의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 1%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상반기 해외 매출 상승에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와도 지금의 주가가 좀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건설기계 쪽에 있어서도 뭐 종목들의 범위가 꽤 넓죠. 네. 자체적으로 이제 굴삭기나 건설기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뭐 두산마켓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진성TC라든지 현대에버다임 같은 종목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중소형주들은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도 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중소형주가 크게 움직였던 시대에서 삼성전자가 한번 6% 점프하면서 또 기관들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다시 뭔가 그런 테마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뭔가 매기가 이전된 듯한 그런 양상의 트렌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마진율 측면에서 일단 앞단에 있는 건설기계가 아주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원가나 제품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기계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현대에버다임보다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낫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더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차라리 캐터필러 자체를 사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대형주 중에서도 마켓쉐어, 글로벌 마켓쉐어가 높은 종목을 고르시는 것이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바라보고 조금 더 해외 쪽으로도 저희가 시각을 넓혀보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서 전력설비와 건설기계 쪽까지 섹터를 좀 전반으로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HD 현대입니다. 지금 이들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지주사죠. 그래서 HD 현대의 자회사를 살펴보면 오일뱅크에 있어서 유가 상승에도 견인이 되죠. 그다음에 조선사 있습니다. 조선사도 넓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저 시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선사에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HD 건설기계, 그다음에 HD 인프라코어까지,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모두 지주사가 HD 현대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회사들의 실적이 전부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CJ라든지 여러 지주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배당도 과거에 받았던 배당 수익률 기준에서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다가 마지막으로는 잠수함과 관련된 방산 모멘텀. 이건 해외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잠수함과 관련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BPS, 주당 자산 가치가 10만 원 이상인데 현재 주가는 여전히 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회사 전부 실적 개선되고 있고 현금 흐름 좋고 배당도 비교적 많이 주는 이 회사를 우리가 간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가격 부담이 있는 다른 종목보다는 HD 현대가 지금의 이들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을 낮을 수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인 투자, 그다음에 좀 더 뭔가 방어력이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HD 현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PBR 기준에서 한 0.9배 수준을 노리는 92,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최근에 거래가 급증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유입된 62,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정보는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HD 현대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무려 6일이나 됩니다. 우리 증시 연휴 징크스가 덮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추석절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은 FOMC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는 박스권 속에 머물고 있는데 장기 연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님.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저희가 좀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민들이 이 연휴에 주식을 안고 가야 되냐, 팔고 가야 되냐 네.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대개도 이제 2010년도 이후를 보시면 좀 네. 나옵니다만. 연휴 전에 조금씩 빠집니다. 네. 자, 연휴 전에 빠지는 거는 잘 아시면 뭐 추석 때 좀 현금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휴 기간에 뭔가 이 일이 생기면 대응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거래량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연휴 전에 빠진 하락률보다 올라가는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12번 중에 뭐 10년 이후에 12번 중에 지금 7번이 지금 약세로 돌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흘 정도를 또 쉴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연휴가 들어가고 또 좀 하시면은 한 열흘 정도의 이제 거래일을 우리가 뭐 다 쉰다 그러면 사실 2017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때 10거래일 그냥 놀았어요. 길었었죠. 네. 예, 그때도 근데 연휴가 끝난 다음에 증시가 상승세로 지금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연휴 전에 이렇게 이제 빠집니다. 빠지고 연휴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그럼 이제 보시면 1% 이상의 지금 등락을 할 수 있는데 네. 7일 정도, 거래일 7일 정도의 소요를 하시면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연휴가 끝난다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또 뭐 모든 일이 이제 벌어질 거 아니에요. 뭐 FOMC도 하고 뭐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는 네. 해에 바로 직전 해에 4분기는 가장 강세 흐름이 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자, 요번에 이제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팔아서 현금화를 하실 분들도 있고 요거 조금 이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하는 방면이 짧게 잡고 가시는 분도 이제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서 지금 좀 공부도 하고 흐름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요번 연휴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장을 대비하면서 이제 이번 연휴를 맞이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앞서서도 본 것처럼 일단 추석 전에는 그래도 주가가 좀 하락세가 네.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좀 빼져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네. 착착 빠지고 저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 실적 전망이 2021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 경제적인 대선의 영향도 있고 실적 좋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장기 투자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순환매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잘라서 간다고 생각하셔갖고 단기 전략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석에 연휴를 가기 전에 가장 큰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FOMC 말씀하신 네. 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전략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뭐 목요일이나 이렇게 새벽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돌고 있는 부분 상승장 이런 것까지 다 넣었을 때 보면은 몇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과열된 게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 소위 말하는 악재와 호재가 지금 같이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준금리는 동결이 확실시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건 점도표입니다. 네. 점도표라 그러면 내년에 네. 몇 번 내릴 그렇죠. 것인가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번 점도표에는 지금 나올 게 새로운 정보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2026년도 점도표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FOMC에서 녹여들어서 갈 것인가 뭐 등등을 여러분들이 FOMC에서는 꼭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에 소비 시즌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멘텀을 얼마만큼 지금 잘 장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FOMC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도 파월의 입에 이제 다음 FOMC 금리에 대해서 좀 금리 그렇죠. 많이 쏠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년 금리 전망도 좀 처음으로 나오는 만큼 그렇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일 많이 논쟁을 벌일 게 중립금리가 얼마냐 갖고 이제 싸울 거예요. 네. 중립금리에 대해서 지금 2.5%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없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얼마로 갖고 가느냐. 근데 지금 레인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2.375에서 지금 5.6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지금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줄여가느냐 부분들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9월 21일 날은 금리 동결은 뭐 지금 98%로 지금 동결하는 부분들이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내 한 번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논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2.5%는 중립금리를 그러면 상단으로 갈 거냐 하단으로 갈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언제까지 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갖고 가느냐. 그래서 2026년도 점도표가 나오는 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해봐야 지금 뭐 모든 게 우리 연휴 때 다 녹아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연휴 전에 벌써 지금 좀 하락장에 지금 네. 이 어떤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휴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악재들은 다 걸러줄 수 있는 기간이 이번에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악재를 다 소화해냈다 그러면 여기에 덜커덩 호재가 올라가면 이거는 아주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미국 현지에서의 지금 얘기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상승률이 하락률보다는 훨씬 큰 부분, 뭐 많이 큰 것보다는 하여튼 그것을 복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면 다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관망세로 가시더라도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비는 지금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긴 연휴가 오히려 악재를 녹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국에서는 내년 예산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FOMC 경계감도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전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이 네. 2021년 3분기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경기가 돌아온다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해내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변수까지 넣는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의견이 뭐 6대4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휴가 끝나는 그쯤에는 상승장의 모멘텀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7대 3이 아니라 6대 4 정도 되는 부분들로 일단은 올라가는 부분들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좋은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은 일단 지금 빠지는 게 얼마만큼 빠진 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는 성장성을 지금 가질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현재 뭐 생각을 하신다면 뭐 수익률이 일주일 내에 1.5에서 한 2% 정도의 뭐 끝나자마자는 그 정도의 상승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더라도 2021년 3분기 이후로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FOMC가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번에 동결이 되긴 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여전히 가장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취하게 될 입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네. 부동산 부분들이 있고 PF를 지금 굉장히 잘 막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의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계감을 지금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미국도 몇백 년 되는 그런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증시 꽤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가 깨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이 꺾이기 전에 한국이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미국이 업턴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실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은 지금 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사실 우리 시장은 쉬지만 뭐 다른 주요국들의 증시가 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뭐 일단은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보들이 지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들이 쭉쭉 나오는데 다 이 시장에서 분명히 소화를 해낼 겁니다. 네. 내고 가장 이제 큰 특이 네. FOMC죠. 그래서 FOMC가 지금 가고 다른 데는 FOMC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다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일단은 보실 부분은 지금 뭐 미국의 FOMC고 FOMC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만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뭐 8월 CPI라든가 PPI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는 방향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FOMC에서 11월 1일, 2일이 또 차기 FOMC지 않습니까? 네. 그때 추가 금리가 추가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제 분명히 월가을부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찾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뭐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대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풀이보다는 정치 경제학 쪽으로 푸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있는 해 전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4분기는 가장 강세 흐름을 좋게 나타낸 부분들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관련 이벤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 23년 동안 우리 증시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를 두고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악재가 녹아가는 기간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역발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좀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면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많이 하시는데 현금화 하신 거하고 분할 매수하고 한 거에 대해서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어쨌거나 가장 큰 획을 긋거나 3분기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터주가 네. 뭐 굉장히 상반기에 좋았다가 지금 8월 달에 조금 뭐 덜커덩 걸리고 있는데요. 네. 이벤트가 9월, 10월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 뭐 저 외국인 뭐 K-팝 아이돌들 만드는 거라든가 해외 시장하는 거라든가 또 A2K에서 미국 현지에서 지금 뭐 그룹들 만드는 거랑 해서 일단 외견상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금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친 거는 엔터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종목 추천해 드리면은 굉장히 지금 혼란이 가시겠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눈에 띌 수 있는 거는 저는 엔터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뭐 지금 많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주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D램 가격이 이제 뭐 DDR5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야 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반도체면은 뭐 쫓아오는 게 AI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K방산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저의 넘버원 픽은 엔터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조정하시는 것도 지금 성장 동력 차원에서는 가장 활발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엔터주 내 사실 이제 뭐 엔터 4사도 좀 거론이 되고 뭐 중소형 네. 엔터주들도 있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좀 시각을 잡아서 종목을 좀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엔터 4사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투자할까 뭐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면 ETF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 뭐 7년 만에 지금 다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쫓아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로 지금 뭐 상승장의 채비를 차렸다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덩치 크게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엔터주의 ETF를 여러분들을 다시 뭐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엔터주가 이런 대형 보이그룹, 걸그룹이 성공할 때는 상반기에 이루었던 뭐 상반기에 뭐 60%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영화를 다시 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지금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종목보다는 엔터주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단연히 가시적인 성과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가시적인 성과에서 앞서가고 있는 엔터주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엔터주에 관심 한번 확대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좀 현실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섹터들까지도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전력설비와 건설기계 섹터에서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지금은 좀 상승분을 덜어낸 상태인데 주가의 키는 오히려 미국의 수주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장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HD 현대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산 모멘텀에 배당 매력까지 있으니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연휴에 징크스가 올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해답은 분할 매수에 있다라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